안녕하십니까. 2020년 12월 26일 새벽 팩트 시작하겠습니다.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,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하는데 사실상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사람인데, 이 사람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 사실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문제 때문에 그 뉴스에 가려서 조금씩 뭐 나오긴 나왔는데 아마 잘 기억에 아사무사 하실 겁니다. 그런데 아주 치명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으로 지금도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는데, 그 문제와 관련해서 자, 경찰이 과연 이 이용구 신임 차관, 이 사람이 변호사, 불과 한 달여 전입니다. 한 달여 전에 그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어떻게 다뤘는가, 하나 둘씩 나오는 그때마다 보면 이상한 고비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그러면 도대체 이거는 처음부터 봐주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, 그냥 그 숨기고 하다가 또 드러나고, 이만큼 숨기려고 하다가 조금 더 드러나고, 뭐 이런 형상이 돼버렸는데, 물론 이제 수사가 진행 중인데 마침 또 그걸 중앙지검에서 하고 있거든요. 그런데 지금까지 자, 드러난 것만 보면 경찰이 처음부터 뭔가를 숨기고 토털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우선 첫 번째는 이 사건이 벌어진 것은, 팩트만 말씀드리면 11월 6일 밤 11시 30분쯤입니다. 이 사람이 아마 서초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 사는 모양인데,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타고 들어갔는데, 그 아파트 앞에서, 자, 이게 단지 내냐 아니면 그 경비실 앞이냐, 이거는 논란이 있습니다. 그 아파트 앞에서 내릴 때 본인은 자고 있었는데, 술을 먹고, 근데 택시기사가 내리시죠 라고 얘기하니까 너 뭐야 라고 그러면서 멱살을 잡고 폭행을 했다. 요게 요지입니다. 요지. 그런데 그 이후에 조사도 안 받고 그냥 이게 내사 종결이 돼 버렸거든요. 여기에 이제 무슨 문제가 있느냐, 그리고 그 와중에 하나 둘씩 경찰이 해명한 것이 전부 다 거짓말 아니냐, 이제 이런 의혹에 휩싸인 사건입니다. 우선 첫 번째, 자, 그날 밤 11시 30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, 그런 뭐 멱살을 잡고 했다니까 112 신고까지 돼 있습니다. 경찰이 출동했을 거 아니겠습니까? 파출소에서 출동했다고 합니다. 파출소에서 출동해서 처음에 그 파출소에서 현장에서 조사를 해서 서초서에 보고한 기록이 있습니다.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입수해서 공개를 했는데,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아파트 단지 입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자신을 깨우는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했다, 이렇게 돼 있습니다. 그럼 여기에 이제 팩트로 보면, 자, 술에 취해, 그 다음에 아파트 단지 입구, 이거죠. 단지 내가 아닙니다. 단지 입구. 그 다음에 폭행했다, 이겁니다. 자, 이렇게 돼서 경찰이 출동해서 현장에서 그 처음 출동했던 경관은, 자, 이게 결국은 특가법상,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에 해당한다, 이렇게 해서 입건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. 그런데 이 사람이 파출소에서, 자, 그럼 멱살을 잡았는데 어떤 때 멱살을 잡았느냐,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이 택시기사가 목적지에 거의 왔을 무렵 손님을 깨웠더니 목을 잡았다,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. 자, 그런데 그리고 이제 그 경찰은 처음에 특가법 적용이 된다,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다는 거죠. 그리하여 사건을 이제 서초서로, 파출소니까 서초서로 넘겼을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그렇게 하고 이제 술 마셨으니까 일단 풀어주고 다음번에 조사하려고 했던 겁니다. 그런데 바로 이용구, 당신은 변호사죠? 이용구 변호사가, 그러니까 이게 6일날 밤 11시 반이니까 8일날, 그러니까 사실상 다음날이죠. 사실상 다음날 이 택시 기사를 만나서 우의로금을 전달합니다. 먼저 문자 메시지를 합니다. 택시기사한테 해가지고 이만저만해서 내가 만났으면 좋겠다, 그러고서 자기가 우의로금이 얼마면 되겠느냐, 뭐 그래서 둘이 합의를 해서 우의로금을 전달을 합니다. 전달을 했다는 거죠. 그것도 뭐 본인이 직접 얘기한 건 아니고 경찰에서 그렇게 지금 조사가 돼 있는 건데, 자, 그러니까 경찰이 그럼 9일날 나와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. 이용구 차관한테도 얘기를 했고, 이용구 당시 변호사한테도 얘기했고, 그 다음에 이 택시기사한테도 얘기하니까 택시기사가 이제, 아니, 그 뭐
내가 합의도 했는데, 이건 이미 합의한 다음 날입니다. 합의도 했는데 굳이 나가야 되느냐, 그러니까. 아니, 그 처음에 얘기한 목적지에 거의 왔을 무렵이라고 하는 것이, 무렵이라는 것이 좀 분명하지가 않다. 응? 그러니까 이 부분을 추가로 설명을 해줘야 된다. 이렇게 얘기해서 택시기사는 9일날 경찰에 나가서 이때 말을 바꿉니다. 택시기사가. 처음에는 목적지에 거의 왔을 무렵, 그 다음에 아파트 단지 입구 앞 노상,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경비실 앞에 도착해라고 말을 바꿉니다. 경비실 앞에 도착해. 이렇게 말을. 이 말은 왜 바꿨을까? 합의금 때문이었을까? 합의를 이미 한 다음 날이기 때문에.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,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은요, 죄가 무겁습니다. 그런데 이걸 단순 폭행으로 처리하면 반의사 불벌죄입니다. 그러니까 내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러면 경찰이 이건을 안 합니다. 근데 특가법상의 운전자 폭행은 반의사 불벌죄가 아닙니다.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. 그런데 중간에 손을 쓴 거 아닙니까? 그러면 손을 써서 사건을 무마했다는 얘기죠, 이용구 변호사가. 그런데 경찰은 거기에 발을 맞춰줬다. 이런 얘기죠. 무슨 얘기냐면, 자, 그래서 이제 택시기사는 9일날 나가서 얘기를 했고, 그래서 꼭 가야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나와서 그 무렵이라는 게 뭐 정확하지가 않다. 그러니까 해줘야 된다. 이렇게 얘기해서 또 경찰이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. 진술조서 작성을 해야 되니까 와라. 이렇게 얘기해서, 그러면서 경찰이 이제, 택시기사가 이미 합의를 했고 나 처벌 의사가 없다 그러니까 확실히 하기 위해서 처벌 불원,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를 써야 한다.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택시기사가 내가 글씨도 잘 못 쓰고 뭐 형사가 대신 써주면 안 되겠네요, 형사님이.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것을 또 대신 써줬다는 겁니다. 형사가, 경찰서에서 경찰이 대신 써줬다는 겁니다. 물론 사인은 택시기사가 했지만 이거는 뭐 큰 문제는 없는 듯 싶지만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. 자, 언제부터 경찰이 이렇게 무슨 옛날에 이제 지금은 법무사고 옛날에 대서방이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? 그것까지 대행해 줍니까? 이용구라는 사람이 누구길래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? 보통 사람 같으면 특가법상의 운전자 폭행으로 당연히 입건이 되죠. 그런데 그 중간에 합의를 할 시간을 주었고, 그 다음에 막상 9일날 택시기사는 출두를 했는데 이용구 변호사는 출두를 안 했습니다. 출두 안 하고 그냥 이른바 객인 거죠. 객이었습니다. 이래도 경찰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봐줬다. 단순 폭행으로 봐줬다. 이게 핵심입니다. 왜 봐줬을까? 그거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자, 9일날 나와라 그러니까 이용구 변호사가 안 나왔습니다. 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고 12일에 내사 종결 처리해버립니다. 그러면 9일과 12일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?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, 판사 출신이죠. 울산시장 하다가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한테 수사받고서 결국은 낙선한 송철호 현 울산시장한테 낙선한 그 사건도 지금 뭐 법원에 가 있습니다만은, 그 사람 얘기는, 김기현 의원 얘기는 이렇게 합니다. 틀림없이 경찰 윗선에 손을 썼을 것이다. 그런데 그 손 썼는지 여부가 지금 제대로 안 나와 있습니다. 그런데 12일 날 내사를 종결하고 실질적으로 내사 종결 통보는 문자 메시지로 한 모양인데 아마 그건 그 이후에 통보한 것으로 보입니다. 근데 몇몇 언론의 보도를 보면 이용구 변호사가 당시에 담당 경찰관한테 13일에 2번, 16일에 1번 등 3차례 전화 시도를 한 흔적이 나왔다고 합니다. 이거는 실제 통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, 그럼 이거는 왜 그랬을까? 결론을 빨리 내달라고 독촉한 것 아니냐? 이런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. 그러니까 12일 날 내사 종결을 하고 문자 메시지는 나중에 통보를 한 모양인데 그 중간에 그 빨리 결론 내달라. 경찰 소환에 응하지도 않았던 사람이 이 얘기는 윗선에 다 손을 썼는데 왜 안 그러느냐라고 능히 짐작이 가능한 대목이다. 그런 것이고요. 그 다음에 또 하나는, 자, 이게 내사 종결됐으면요. 내사가 뭡니까? 수사하기 전 단계입니다. 내사는요, 저도 지금 내사를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. 당연히 모르죠. 내사 대상은. 내사는요, 그냥 이게 종결돼도 그 내사는 이게 앞으로 수사를
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알아보는 단계거든요. 그러니까 내사 종결했다고 본인한테 통보 안 해도 됩니다. 그런데 또 아주 친절하게 통보를 해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아니 통보해준 게 뭐 위법행위는 아닌데 통보를 해줬다는 거죠. 아주 훌륭한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. 경찰이 다른 피의자들이나 다른 사람한테도 전부 이렇게 해주면 우리나라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겠습니까? 그런데 이용구 변호사한테만 이렇게 알려줬다. 왜 이렇게 친절한 서비스를 했을까?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 같은 서민들한테는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. 뭐 저도 뭐 서민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하여튼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.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굳이 그 종결했다는 통보를 안 해줘도 되는데 통보를 해줬다.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처음부터 들어가면 자, 이 단순 폭행 이거에 대해서 처음에 단순 폭행으로 왜 처리했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경찰이 해명을 이렇게 했습니다. 아파트 단지 아니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. 아파트 단지 그 입구 앞 노상 처음에 최초 보고는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고 나중에는 경비실 앞이라고 그랬습니다. 경비실 앞이 과연 아파트 단지 앞이냐? 또는 아파트 단지 내냐? 이거는 굉장한 논란이 있습니다. 그러면 이 택시기사가 처음에 진술했던 게 맞느냐? 말을 바꿨을 때의 경비실 앞이 맞느냐? 또는 두 가지가 다 맞는다고, 경비실 앞이 맞는다고 할지라도 경비실 앞이 과연 아파트 단지 아니냐? 경비실은요,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경비실도 있고, 그 다음에 입구에 있는 경비실도 있습니다. 입구라면 그건 아파트 단지 앞이 아니죠. 그리고 흔히 택시를 타면 어디에 내립니까? 요새 웬만한 아파트 단지는요, 입구에 차단기가 있습니다. 못 들어갑니다. 물론 그 안에까지 들어가는 데도 있죠. 그러나 못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고, 술 먹고 대개 운전기사가 깨우는 거는 단지 앞에 내려서 깨우는 게 아니고, 왜냐면 대개 무슨 아파트 뭐 몇 단지 정도로 가주세요라고 해야지 몇 단지 몇 호로 가주세요 이렇게 하는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대개 그 아파트 단지 앞에 오면 거기서 깨우죠. 그리고 더 들어갈 것 같으면 몇 동 몇 호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택시가 보통 그렇게 들어가지는 않지 않습니까? 그러면 이거는 단지 앞 노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. 그런데 왜 경찰은 이렇게 계속 말을 바꾸고 이용구 변호사한테 유리한 쪽으로 해명을 하고 있을까? 이것도 그 토탈 서비스 중에 하나 아닐까? 이런 의심이 들고, 그 다음에 또 교통안전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 운행할 의사가 없이 주차 정차된 경우에는 특가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한다. 이런 헌재 결정이 2015년에 있었다는 건데 그거에 따라서 특가법 적용을 안 했다. 또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. 정말 그러는 것인가? 우선 제가 아파트 단지 아닌지 경비실 앞인지 아니면 단지 앞 노상인지 이게 지금 현재 분명하게 팩트 체크가 안 돼 있습니다. 거기에다가 근데 경찰은 계속 지금 아파트 단지 앞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. 처음에 저 서초 파출소에서 서초서로 보고했을 때와 달리. 그러면 설령 아파트 단지 아니라 할지라도 자 아파트 단지 아니라면 그게 교통안전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습니까? 단지 안에서는 교통안전질서 무시해도 되나요? 이런 논란도 또 있을 수밖에 없는데 왜 경찰이 계속해서 이용구 변호사를 위해서 이렇게 쉴드를 쳐주느냐. 그 점도 궁금해지는 대목이죠. 법무부 법무실장을 했다고 해서 내지는 지금 법무부 신임 법무부 차관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대목이다.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. 자, 또 하나. 지난 11월 말에 그 채널A와 이 택시기사가 인터뷰를 했습니다.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미터기와 시동은 켜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그러면 주행 또는 운행의 의사가 계속해서 있었다고 봐야죠. 택시기사는 거기까지 딱 운전해주고 자기 뭐 내려서 집에 가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? 거기서 계산하고 돈 받고 자기 또 운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. 그러니까 미터기와 시동이 켜져 있었다 하는 게 이 택시기사의 인터뷰 내용입니다.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? 미터기와 시동이 켜져 있으면요. 특가법을 적용을 해야 된다. 이런 게 일반적인 지침입니다. 왜냐하면 주차할 생각이 없었던 거기 때문에.
시동이 켜져 있으면 앞으로 운행을 계속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이 부분은 경찰은 당시에 미터기와 시동이 켜져 있는지 몰랐다. 이렇게 또 최근에 해명을 했는데 이게 모를 수가 없는 것이 특가법 적용 대상이냐 아니냐는 그걸 가늠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입니다. 근데 그 기준을 전혀 확인 안 했다? 말이 안 되는 거죠. 경찰은 뭐 눈 감고 있습니까? 매우 중요한 기준인데 그것조차 확인 안 했다? 저는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 서초 파출소 경찰이 서초서에다가 첫 일보를 그렇게 했다고 봅니다.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이다 이렇게 보고한 이유가 여러 가지를 확인했죠.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이라고 한다면 그건 주로 단지 앞 노상, 그 다음에 교통안전질서 저해야 할 우려가 있는 곳, 그 다음에 시동, 매터기 다 켜져 있는 것, 이런 걸 다 확인한 뒤에 아 이건 특가법상 그리고 운전자 폭행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 이게 서초서로 넘어가서 다 뒤바뀌었다. 그 다음에 또 하나, 경찰이 이런 걸 확인하는 게 기본이죠. 근데 기본사항을 확인을 했을 텐데 지금 그 국민의힘이나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자 최초 서초 파출소에서 서초서에 보고한 그 기록을 공개하라 그랬더니 그거는 사생활 침해다, 침해 우려가 있어서 공개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. 아니 범죄 혐의에 대한 얘기를 지금 문제가 됐는데 그게 왜 사생활 침해죠? 범죄인데. 아니 누구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그러면 범죄 혐의에 대해서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모르겠는데 왜 사생활 침해입니까? 하는 부분, 이것도 황당하다. 그러면 이 사건 전체에서 이런 경찰의 토탈 서비스, 우선 첫 번째는 이용구 신임 차관이 불과 한 달 전에 자기가 이런 일 제일 잘할 겁니다. 어떤 일이 있었는지. 이런 일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차관으로 임명한다니까 얼씨구나 좋다 해갖고 차관에 임명된 이 후안무치, 이거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과연 이게 이런 식으로 경찰이 수사 종결을 해도 되느냐. 그 다음에 세 번째, 왜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경찰은 법무부 법무실장 출신의 변호사 그리고 지금 신임 법무부 차관을 이런 식으로 옹호해 할 수 있느냐 과연,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, 이런 것들이 다 문제고요.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서 이 부분을 이제 수사를 하는데 뭐 중앙지검은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뭐 지휘를 하니까 뭐 어떻게 하는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일단 뭐 적당히 해서 얼버무릴 가능성이 있죠. 자,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이렇게 경찰이 토탈 서비스를 하고 있느냐는 부분을 언론이 집중적으로 파헤쳐서 정말 이게 무엇이 문제인지,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하는 부분에 관해서 낱낱이 국민 앞에 공개를 해야 될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. 왜 그러냐면 내년 지금 앞으로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때는 경찰에서 이런 거에 관한 수사 종결권이 있습니다. 그러면 전직 법무부 법무실장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그냥 대충 넘어가는데 그 사람들이 권력과 관련한 수사를 제대로 할 리가 있겠습니까? 이런 것을 본다면 경찰의 수사 역량, 이 부분에 관해서 아주 심각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사건이 바로 이용구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다.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